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이 피려면 망울이 있어야 하고 잎이 나려면 싹이 있어야 되고 강의를 잘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남자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B형 간염의 진료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 대한간암학회 진료 가이드라인에 실린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위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복부의 우측 상부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갈비 늑골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는 심장이나 폐는 흉곽에 의해서 딱 쌓여 있죠. 마찬가지로 간도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늑골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을 진찰할 때, 초음파를 할 때 보면 진찰할 때 이쪽을 자주 만져보게 되죠. 우측 상복부를. 그리고 초음파를 할 때는 이렇게 좌측으로 누워가지고 숨을 깊이 쉬면 간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초음파로 관찰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간의 위치는 우측 상복부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담즙을 만들어서 배출하게 되는데요. 담즙은 이 담도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간 아래쪽에 이렇게 담낭이 위치하고 있고, 담낭은 담즙을 농축해서 장내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간암학회 진료 가이드라인 책자에 나온 내용으로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B형 간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대한간암학회 진료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거기에 따라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간암학회가 있고요. 미국은 미국 간암학회, 유럽은 유럽 간학회,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간 학회가 있고 치료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한간학회 진료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진단과 치료 지침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장 빠르게 치료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진료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B형 간염을 현재 치료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수직 감염입니다.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산모가 B형 간염이 있고 아기를 출산할 때 산도를 타고 나오면서 아기가 엄마 피하고 이렇게 섞이게 되죠. 거기에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것을 수직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직 감염이 되면 90% 이상에서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됩니다. 반면에 나이가 커서 이제 다른 사람이 혈액에 내게 들어오는 그런 수평 감염을 받게 될 때는요, 5% 이하만이 만성 B형 간염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현재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은 수직 감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평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혈액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피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같으면 수혈이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수혈로 B형 간염이 옮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또 그리고 소독되지 않는 침을 이용을 해서 침을 맞는다거나 피어싱을 한다거나 문신한다거나 B형 간염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칫솔을 같이 쓴다든가 치실을 같이 쓴다든가 손톱깎이를 같이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수평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 우리가 B형 간염을 잘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질환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간염 상태에서 간 경변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비대상성 간경변 그리고 간암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질환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B형 간염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간경변 환자의 70%는 B형 간염이 원인이고요. 슬라이드에서 보이다시피 10%는 C형 간염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간암의 거의 대부분도 B형 간염이 원인이고 C형 간염은 보고자마다 다르지만 역시 약 10% 정도는 C형 간염이 원인이 되어서 간암, 다른 말로 간세포암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B형 간염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B형 간염은 대개 수직 감염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왔었을 때 면역 관용기라고 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간세포 내에서 살고는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에서 이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간세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푼다 해서 면역 관용기라고 이름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개 20대 후반이나 30대쯤 되면은 이제 면역 시스템에서 이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간세포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면역 제거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또 면역 조절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러스 양이 뚝 떨어지게 되고 안정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그러다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활성이 일어나는 재활성화기로 가게 되고 바람직한 것은 S항원이 소실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B형 간염은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단계마다 보면은 면역 관용기하고 면역 제거기는 E항원이 양성이죠. 그 다음에 면역 조절기하고 재활성화기는 E항원이 음성이죠. 그리고 DNA 양을 보면 면역 관용기 때는 DNA 양이 매우 높지요. 면역 조절기 때는 매우 낮고 면역 제거기 때는 출렁거립니다. DNA 양이 높은 상태에서 재활성화기도 이렇게 DNA 양이 출렁거리게 되는데요. E항원 양성에 비해서 바이러스 양이 더 적습니다. 그 다음에 간 기능 검사를 해보면 면역 관용기나 면역 조절기는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고요. E항원 양성, 그러니까 면역 제거기, 재활성화기 때는 간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다른 말로 여기를 면역 제거기를 E항원 양성 만성 B형 간염, 이쪽은 비증식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상태, 재활성화기는 E항원 음성 만성 B형 간염입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입니다. 면역 제거기는 E항원 양성 만성 B형 간염입니다. 자, 그래서 검사를 해야만이 어떤 상태가 내가 있는 위치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항원 E항체, DNA, 간 기능 검사를 해야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겠죠. E항원 양성인 상태인지, DNA는 어떤지, 간 기능 검사는 어떤지를 보아야만이 현 상태를 알 수 있고 내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그렇지만 치료가 필요 없는 면역 관용기나 면역 조절기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해야만이 단계를 알 수 있고 치료 시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가버리면 빨리 면역 조절기로 가면 다행이지만 이 상태가 오래오래 끌어버리면 면역 제거기에서 간 경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E항원 양성 간 경변이라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오래오래 끌게 되면은 E항원 음성 간 경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바이러스를 쓰는 것은 이 기간을 짧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간암학회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듯이 만성 B형 간염의 경과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단계인가를 알아야만이 치료가 필요한 시점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과 관찰만 하는 단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E항원 E항체
그리고 DNA, 간 기능 검사는 해야만이 정확하게 그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B형 간염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S항원이 소실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S항원의 소실은 굉장히 드문데요. 써진 것처럼 1년에 0.4%에서 이 항원이 소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치료하면 100명 중에서 4명이 S항원이 소실이 됩니다. 그러나 S항원이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간 경변이 있는 상태에서 S항원이 소실되었다 하면 간 경변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암의 위험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S항원이 소실되었다고 하는 것은 약제는 끊을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감시 검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양입니다. 그래서 DNA 양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카피 또는 인터내셔널 유닛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카피 단위를 5로 나누면 인터내셔널 유닛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유닛으로 나오면 곱하기 5 하면 또 카피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카피 또는 인터내셔널 유닛을 이용을 해서 바이러스 양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 자,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그러니까 HBV DNA 양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RT-PCR 방법입니다. RT는 리얼타임 PCR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실시간 PCR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DNA 양을 측정을 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좋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혈액 내 바이러스 양을 측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처음으로 B형 간염을 치료하게 될 때는 A형 간염, C형 간염 검사를 다 같이 하게 되는데요. 혹시 A형 간염 항체가 없으면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B형 간염이 있을 때 A형 간염, 중복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사망률이 29배로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방접종을 합니다. C형 간염은 아직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 검사를 하게 되면 음성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검사할 때마다 항상 3개월 단위로는 우리가 알파 태아 단백이랑 검사를 하게 되고 6개월 간격으로는 되게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간암을 검사하기 위해서 매번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민감한 검사 방법이 실시간 PCR 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 방법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검사 비용이 약간 비쌉니다. 58,0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B형 간염이 있을 때 우리가 검사할 때 검사 비용이 높은 것은 이러한 고가의 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B형 간염 치료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B형 간염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뉴클레오사이드 계열, 또 뉴클레오타이드 계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예전에 사용이 됐던 약이 초창기에 뉴클레오사이드 계열의 약물로 제픽스가 사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세비보가 사용이 됐었고, 이어서 헵세라가 사용이 됐었죠. 이건 뉴클레오타이드 계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초치료로는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상품명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바라쿠르드는 성분명으로는 엔테카비어, 그리고 비리어드는 성분명으로
테너포비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라쿠르드 또는 비리어드를 처방하게 됩니다. 다음. 자,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모식도입니다. 그러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DNA가 계속 증식이 돼야 되겠죠. DNA가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걸 담당하는 효소가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중합효소입니다. DNA 중합효소라고 하는데요. 이 DNA 중합효소를 억제하는 것이 항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혈액 내에서 없어지게 되겠죠. 지금 B형 간염은 이렇게 증식을 억제를 해도 완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C형 간염은요, 증식을 억제하면 완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 세포의 세포질 내에서만 증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해요. 박멸이 이제 가능한 질환이 되었는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세포질뿐만 아니라 혈관에 아주 안정된 상태에 cccDNA라는 그 형태로 또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내에서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핵 내에 있는 cccDNA에서 다시 증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고요. 그래서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B형 간염은 조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고혈압을 우리가 완치한다 말하지 않고 조절하는 것처럼 B형 간염도 완치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조절하는 질환입니다. 다음.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초치료약제로는 어떤 것이 좋을 것이냐.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페가시스,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간악회도 똑같습니다. 유럽 간악회, 아시아 태평양 간악회 모든 곳에서 1차 약으로 B형 간염을 치료할 때는 바라쿠르드나 비리어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라쿠르드나 비리어드는 아주 강력하게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이 매우 낮습니다. 비리어드는 없고요. 바라쿠르드는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회에서 초치료라고 하는 것은 B형 간염을 처음으로 치료하는 걸 말합니다. 초치료제로 바라쿠르드나 비리어드 또는 주사제로는 페가시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B형 간염 치료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B형 간염은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간 세포에 염증 괴사를 일으키게 되면서 염증 괴사가 일어난 부위가 이렇게 섬유화로 대치가 되죠. 그러면서 간 경변, 많이 섬유화가 많아지게 되면은 간이 기능을 못하는 비대상성 간 경변, 그러면서 섬유화된 조직에서 간 세포 암종 이런 것이 생기면서 간 관련해서 간 관련 사망이랄지 또 간 이식이랄지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B형 간염을 치료하는 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질환의 진행을 막음으로써 간 경화, 또 비대상성 간 경변, 간암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가 아니고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 항바이러스를 적절한 시기에 투여하게 되면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의 진행을 막음으로써 이러한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럼 B형 간염의 그 진행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양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이 연구를 보게 되면은 바이러스 양이 증가할수록 지금 만 카피가 되겠는데요. 카피를 5로 나누면 인터내셔널 유닛이 되죠. 그래서 만 카피 이상이면 그때부터서
간암하고 간경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화와 간암 이 관계에 있어서 혈액 내 바이러스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항바이러스를 사용해서 말씀드린 대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그 효소, 중합효소,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그 효소를 억제하게 되면은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이런 거꾸로 간경화와 간암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약제내성 돌연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약제내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도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하는데 바이러스가 이 항바이러스에 죽지 않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내성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약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약들은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쭉 증가했습니다. 최초로 많이 사용됐던 제픽스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 5년이 되면 크게는 80%에서 약이 이제 효과가 없어요. 이런 것을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리어드하고 바라쿠르드는 약을 사용했었을 때 약제 듣지 않는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비리어드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동안 연구가 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 명도 없습니다. 바라쿠르드는요, 3년까지는 조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1.2%.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누적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율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증식할 바이러스가 없는 겁니다. 혈액 내에서. 그래서 강력하게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바라쿠르드나 비리어드를 1차 약제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의 약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그 약은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B형 간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DNA가 혈액 내에서 검출되지 않은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인데요. 제픽스를 사용했을 때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약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제픽스 헵세라 이 병합요법으로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역시 그 병합요법으로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 그러면 혹여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원에서 대개 3개월 단위로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B형 간염 바이러스 DNA입니다. 그래서 검출되지 않았던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갑자기 검출이 되면 약제에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을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한 번 더 B형 간염 바이러스 DNA인 HBV DNA를 검사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때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으면 이제 그 약이 효과가 없죠. 우리가 말하는 내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는 약제를 병합을 하거나 약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긴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 성분명으로 엔테카비아하고 테노포비아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약제를 1차 약으로 전 세계 가이드라인에서 1차 약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내성이 안 생기는 약이고 이쪽은 내성이 잘 생기는 약이죠. 그래서 예전의 약인 제픽스 또는 세비보 이런 약으로 혹시 내성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뉴클레오사이드 계열의 약물이라 했었고 이쪽은
뉴클리어 타이드 계열의 약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제픽스의 내성이 생긴 분들은요, 제픽스하고 예전에 헵세라 병합을 했었고요. 지금은 제픽스의 내성이 생기면 제픽스의 비리어드를 병합을 하거나 강력하니까요, 비리어드 단독으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쪽 약제를 사용을 하면서 쭉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 방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네. 그러면 만약에 제픽스 내성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제픽스 내성이 생기면 이것은 뉴클리어 사이드 계열 약물이잖아요. 그러므로 뉴클리어 타이드 계열의 약물인 제픽스하고 헵세라를 병합을 하거나 제픽스하고 비리어드를 병합을 합니다. 제픽스 내성이 있는 사람을 같은 계열의 약물인 바라쿠르드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그냥 비리어드로 단독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픽스를 사용하고 잘 조절되는 사람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혹여 내성 바이러스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다음 좋은 약들이 있습니다. 다음. 제픽스를 사용하다가 내성이 생겨서 제픽스하고 헵세라를 이렇게 병합해서 사용했는데 헵세라까지 내성이 생긴 분들 계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약제 내성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뉴클레오 사이드 계열의 약물하고 뉴클레오 타이드 계열의 약물 양쪽에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이걸 다약제 내성이라고 합니다. 다약제 내성도 이제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약제인 그 엔테카비어, 그러니까 바라쿠르드 0.5가 아니라 1mg하고 비리어드를 병합하게 되면은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혈중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노포비어가 강력하기 때문에 테노포비어 단독요법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특별히 다약제 내성이 생긴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힘드시죠? 그래서 퀴즈를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무비는 무엇일까요?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무비는요, 토이스토리입니다. 토이스토리는 누가 만들었죠? 예,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습니다. 맞히셨네요. 상 있습니다, 상. 예. 전국 롯데백화점 에스컬레이터 평생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픽사 스튜디오에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사 CEO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우리에게 스마트폰만 선물해 준 것이 아니고 3D 애니메이션을 선물해 준 아주 천재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 나온 3D 애니메이션 무비를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는데 가장 재미없었던 것은요, 쿵푸 팬더입니다. 최근에 쿵푸 팬더 1, 2, 3에서 쿵푸 팬더 3가 나왔는데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것들은 왜 재미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다 음악이 재밌었어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있었고요. 그 음악들이 참 좋았습니다. 라이언 킹 하면 하쿠나 마타타 생각나시죠? 그리고 인어공주 굴면은 언더 더 씨. 겨울왕국은 노래가 참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 좋았던 애니메이션 무비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인어공주에 나온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이 바닥 가재가 부르는 언더 더 씨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퀴즈를 내기 위한 것인데요. 인어공주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매너 없는 사람이 노크도 없이 화장실 문을 확 열었습니다.
이때 인어공주가 이를 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안다다시 했습니다. 네.